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엔드클레드 AI. 지난번에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감상문을 적고 나니 오래도록 미루어 두었던 고전 명화들을 이참에 한 편씩 다시 꺼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첫 번째로 고른 영화가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곤 위드 더 와인드였다. 학창시절 텔레비전 명화극장에서 띄엄띄엄 보았던 기억은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감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4시간 가까운 대작인지라 주말 오후를 통째로 비워놓고 차분히 마주하였는데 다 보고 나니 과연 세월이 흘러도 명작은 명작이라는 감탄이 절로 흘러나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39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다. 빅터 플레밍이 감독을 맡았고 당대 할리우드 최고의 제작자로 꼽히던 데이비드 O. 셀즈닉이 제작하였다. 상영시간은 무려 222분, 그러니까 3시간 42분에 달한다. 당시로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작이어서 극장에서는 중간에 휴식 시간을 두고 상영하였다고 한다. 총 1000연색 테크니컬러로 촬영된 이 영화는 남북전쟁과 그 이후의 재건, 시대라는 격동의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스칼렛 오하라라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실로 장대하게 그려낸다. 원작은 마거릿 미첼의 동명 소설이다. 1936년 6월에 출간된 이 소설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반년 만에 100만 부가 팔려 나갔다고 하며 이듬해인 1937년에는 퓰리처상까지 수상하였다. 대공황의 시름에 잠겨있던 미국인들에게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스칼렛의 이야기는 커다란 위안이자 용기가 되었을 것이다. 소설의 인기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영화화가 결정되자 온 미국이 배역 문제로 들썩였다고 하니 그 열기를 짐작할 만하다. 작가 마거릿 미첼의 생애도 흥미롭다. 그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태생으로 애틀랜타 저널의 기자로 일하던 여성이었다. 발목을 다쳐 집에서 요양하던 중 남편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들여 이 방대한 이야기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남북전쟁을 겪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애틀랜타 토박이었기에 옛 남부의 풍속과 정서를 그토록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1949년 여름 애틀랜타의 피치트리 거리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4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 발표한 소설이 이 한 권뿐이니 단 한 권으로 불멸의 이름을 얻은 작가라 하겠다.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도 한 편의 드라마다. 셀제닉은 소설 출간 직후 5만 달러라는 당시 신인 작가의 데뷔작으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의 영화 판권을 사들였다. 그리고 주인공 스칼렛 역을 찾기 위해 무려 2년에 걸쳐 전국적인 공개 오디션을 벌였다. 1400명이 넘는 배우와 지망생을 면접하고 90명 가까이 스크린 테스트를 하였으며 여기에 쓴 돈만 1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신문마다 누가 스칼렛이 될 것인가를 두고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니 요즘의 오디션 열풍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데 정작 스칼렛 역은 뜻밖에도 영국 배우 비비언 리에게 돌아갔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애틀랜타 화재 장면을 촬영하던 날 밤 셀즈닉의 형이 비비언 리를 촬영장에 데려와 자네의 스칼렛을 데려왔네라고 소개하였고 타오르는 불길을 배경으로 서있는 그녀를 본 셀즈닉이 첫눈에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미국 남부의 여인을 영국 배우가 연기한다고 하여 반발도 적지 않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자 그녀는 완벽한 스칼렛이었다. 레트 버틀러 역에는 당대 할리우드의 왕이라 불리던 클라크 게이블이, 애슐리 역에는 레슬리 하워드가, 멜라니 역에는 올리비아트 하빌랜드가, 그리고 유모 마미 역에는 해티 맥데니얼이 낙점되었다. 촬영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처음 메가폰을 잡은 조지 큐커 감독은 촬영 3주 만에 물러났고 5주의 마법사를 마무리하던 빅터 플레밍이 급히 투입되었으며 그마저 지쳐 쓰러졌을 때에는 샘 우드가 잠시 대신 연출하였다고 한다. 유명한 애틀랜타 대화재 장면은 본 촬영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찍은 장면인데 촬영소에 남아있던 옛 영화들의 세트를 실제로 불태워 그 장관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제작비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400만 달러 안팎이 들었다니 그야말로 싸우늘 건 대역사였던 셈이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남북전쟁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노예제 존폐와 연방 탈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벌인 내전이다. 목화 농업과 노예 노동의 경제의 기반을 두고 있던 남부의 여러 주가 링컨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연방을 탈퇴하여 남부연합을 결성하였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북부와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4년에 걸친 전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자국민이 희생되었고 특히 전장이 된 남부는 셔먼 장군의 이른바 바다로의 행진으로 애틀랜타가 불타는 등 전 국토가 초토화되다시피 하였다. 영화 속 애틀랜타 함락과 타라의 폐허는 바로 이 역사의 한복판을 그린 것이니 스칼렛의 이야기는 곧 무너진 남부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한 셈이다.
이제 줄거리를 따라가 보자. 이야기는 1861년 남북전쟁 발발 직전에 조지아주 대농장 타라에서 시작된다.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제럴드 오하라의 맏딸 스칼렛은 뭇 사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인이다. 그러나 그녀가 마음에 품은 이는 이웃 12옥스 농장의 귀공자 애슐리 윌크스였다. 12옥스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서 애슐리와 그의 사촌 멜라니의 약혼이 발표되자 스칼렛은 애슐리를 서재로 불러내어 사랑을 고백하지만 정중히 거절당한다. 홧김에 꽃병을 집어 던지는 순간 소파 뒤에 누워있다가 이 광경을 다 지켜본 사내가 몸을 일으킨다. 그가 바로 찰스턴 출신의 풍우나 레트 버틀러다.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은 이렇게 시작된다. 자존심이 상한 스칼렛은 홧김에 멜라니의 오라비 찰스 해밀턴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해버리고 때마침 전쟁이 터진다. 찰스는 전장에 나가 총 한 번 제대로 쏘아 보지 못한 채 병으로 허망하게 죽고 스칼렛은 10대 나이의 미망인이 된다. 답답한 상복 생활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애틀랜타의 멜라니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곳의 자선 무도회에서 레트는 거액을 부르며 상복 차림의 스칼렛을 춤 상대로 지목하고 미망인이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전대미문의 광경에 장내가 발칵 뒤집힌다. 관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두 사람의 기질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명장면이다. 전황은 점점 남부에 불리하게 기울고 마침내 애틀랜타가 포위된다. 부상병으로 가득한 기차역에서 카메라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며 수백, 수천의 부상병과 찢긴 남부연합 깃발을 한 화면에 담아내는 크레인 촬영 장면은 전쟁의 참상을 웅변하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멜라니가 상기를 보이는데 의사조차 구할 수 없어 스칼렛이 어린 하녀 프리시와 함께 아기를 받는다. 저는 아기 받는 법을 몰라요라며 울먹이는 프리시를 다그쳐가며 사투를 벌이는 장면은 웃음과 눈물이 교차한다. 함락 직전에 애틀랜타에서 이들을 구해낸 것은 역시 레트였다. 그는 어렵사리 마차를 구해와 불타는 시가지와 폭발하는 탄약고 사이를 뚫고 스칼렛과 멜라니 모자 프리시를 탈출시킨다. 화염이 하늘을 찌르는 이 탈출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백미라 할 만하다. 그런데 성 밖에 이르자 레트는 돌연 이제라도 남부군에 입대하겠다며 스칼렛에게 진한 입맞춤을 남기고 떠나버리고 스칼렛은 홀로 마차를 몰아 만신창이가 된 채 고향 타라로 향한다. 천신만고 끝에 다다른 타라는 그러나 폐허였다. 어머니는 장티푸스로 바로 전날 숨을 거두었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실성하였으며 일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굶주림에 지친 스칼렛이 밭에서 무 한 뿌리를 뽑아 흙재 씹다가 토해내고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홀로 일어서서 하늘에 대고 부르짖는다. 하느님이 증인이시다. 다시는 굶주리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속이든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굶주리지 않겠다. 실루엣으로 처리된 이 맹세 장면으로 영화의 전반부가 막을 내리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후반부는 전쟁이 끝난 재건 시대의 이야기다. 남부는 패전하였고 북부에서 내려온 투기꾼들이 몰락한 농장들을 헐값에 집어삼키던 시절이다. 타라에도 $300라는 당시로서는 도저히 마련할 길 없는 세금이 부과된다. 스칼렛은 돈을 구하러 북군 감옥에 갇힌 레트를 찾아가는데 낡은 커튼을 뜯어 지어 입은 화사한 드레스로 부유한 척 연기하지만 파칠로 거칠어진 손을 들키는 바람에 실패하고 만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결국 여동생 수앨런의 약혼자였던 중년 상인 프랭크 케네디를 가로채어 결혼하고 세금을 치른다. 나아가 제재소까지 인수하여 직접 경영에 나서는데 여인이 사업 전면에 나서는 일이 없던 시절이었으니 그 수완과 배포가 놀랍기만 하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는다. 어느 날 스칼렛이 판자촌 근처를 지나다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이를 보복하러 나선 프랭크와 애슐리 일행은 북군의 매복에 걸려 프랭크가 목숨을 잃는다. 애슐리도 총상을 입지만 레트의 임기응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다. 스칼렛은 이로써 두 번째 미망인이 된다. 상복을 벗기도 전에 레트가 청혼한다. 오랜 세월 스칼렛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의 본 모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온 그였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딸 보니 블루가 태어난다. 냉소가로만 보이던 레트는 딸 앞에서는 세상 없는 딸바보가 되어 딸의 장래를 위해 그토록 경멸하던 상류사회의 평판까지 되찾으려 애쓴다. 그러나 스칼렛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애슐리를 향한 미련이 남아있었고 그것을 아는 레트와의 사이에는 점점 깊은 금이 가기 시작한다. 비극은 겹쳐서 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보니가 조랑말로 장애물을 넘다 떨어져 목숨을 잃자 레트는 반쯤 실성하고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다. 뒤어 몸이 약한 멜라니마저 무리한 둘째 임신 끝에 자리에 눕는다. 멜라니는 임종의 자리에서 스칼렛에게 애슐리와 그리고 레트를 부탁한다.